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가 엔싱이라는 핫한 스타트업의 인사 담당자분을 모셔놓고 인사 담당자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 슈퍼루키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그리테크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엔싱에서 피플팀 팀장을 맡고 있는 정열이라고 합니다. 멘토님, 인사 담당자 커리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지만 티오가 워낙 작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하는 커리어로 알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저도 굉장히 우연치 않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전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인턴십을 네네, 하면서 원래 이제 의류 매장에서 매니저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류 매장 매니저로 업무를 하면서 네, 채용도 하고 네, 교육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인사 업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진짜 뽑으면 네, 다행인 직무이고 특히나 대기업에서 한다는 건 되게 별따기 같은 일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정말 운이 좋게도 인사 직무가 열렸고 제가 한번 써보면서 떨어지더라도 네, 진짜 한 번쯤은 인사 업무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네,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네. 돼서 지금까지 인사 업무를 하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의류 매장직에서 매니저로 경험하셨던 경험이 인사 직무에 지원을 하실 때 직무 경험으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채용 취업을 하시면 알겠지만 항상 인사팀들이 와서 안내를 하고 인사팀들이 진행을 하죠. 그쵸. 근데 인사팀 후보자들은 네, 면접위원부터 모든 진행자 다 인사팀 선배님들이세요. 네, 들어오면 더 만나게 되실 네, 네, 선배님들이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인턴십 때 느꼈던 인사적인 업무나 네. 그때 했었던 고민들을 말씀드렸더니 준비 다 돼 있는 친구네? 그거 지금 우리가 네, 고민하는 일이야. 네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잘 풀어갔던 것 같아요. 네네. 질문에 대해서. 사실 매장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스토어 매니저나 영업 관리나 아니면은 고객 관리나 MD 역할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매장직도 인사 직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매장직 매니저로 계시면서 채용 같은 업무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인사 직무의 경험에 녹이는데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말 금턴이라고 말을 하죠. 네, 인턴을 정말 좋은 회사 해보는 것도 진짜 하늘의 네, 별따기고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로서 인사 업무를 경험해보는 거 진짜 쉽지 않고요. 네, 아니면 간접적으로 매니저로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에게 매니저 역할을 주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인사 업무를 당하는 피평가자의 입장을 되게 놓이기 편하세요. 네, 매니저 뭐 편집에서 알바를 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네, 그 인사 업무의 대상자가 되시는 거세요. 네, 그러면 그 대상자일 때 느꼈던 인사가 저러면 안 되지. 네. 인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음, 반대 피평가자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을 돌아본다면 네, 그게 인사 담당자의 역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풀어감에 있어서 인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당했던 내용들, 내가 네, 겪었던 내용들이 인사적으로 이렇게 풀리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결국은 신입사원, 네, 즉 인사 담당자 신입사원으로 뽑을 수 있는 포텐셜의 척도가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 내가 만약에 동아리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하면서 같은 팀원을 채용하거나 음, 같이 이제 팀원을 뽑는 그러한 과정에 놓이게 됐을 때 그러한 경험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하면 저도 학생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인사적으로 풀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 인턴 경험과 동시에 네, 같이 조금 좋게 발견된 게 학생회장의 네, 경험이었습니다. 왜냐면 학생회장들의 경험이나 동아리를 회장을 하게 되면 무슨 경험을 네, 하게 되냐면 행사를 주최하고 네, 주요 참석 인원을 섭외하고 네, 좌석을 배치하고 네, 프로그램을 짜고 네, 그 적정한 리소스 분배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 인사팀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인사 행사를 기획하고 네, 임원분들 섭외하고 네, 이런 네, 것들이 충분히 그런 경험에 녹아들 수 있고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리의 팀 구성을 한다는 건 네, 네, 인사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채용하고 흡사한 게 뭐냐면 저희는 네, JD라고 하죠. 네, 어떤 업무를 할 때 잡 디스크립션이 네, 네, 필요한데 팀 메이트를 찾을 때도 네, 우리 팀에게 필요한 사람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뽑을지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서 뽑을지 네, 결국은 이게 다 인사에 연결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을 녹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 업무 자체가 채용과 그리고 조직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아리 회장이나 아니면은 말씀 주셨던 학생 회장 같은 그러한 리더격의 경험들도 충분히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커리어를 이제 대기업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인사에 대한 뭐 대략적인 직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채용도 있고 보상도 있고 조직 관리도 있고 뭐 노무 이런 쪽도 있고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실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무라는 게 사실 끝도 없죠. 네, 망망대해 같은 모든 네,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대기업의 실무라는 건 조금 네, 더 딥다이브가 돼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비교를 하자면 대기업에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네, 각종 준비되어 있는 이제 JD를 모아서 네, 인력 중원 계획을 확인하고 네, 그 인력 중원 계획이 인력 운영을 담당하는 네, 운영 쪽에 있는 숫자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네, 정상적인 리소스가 됨을 확인하고 네, 알맞은 JD가 있으면 그 채용 계획을 바탕으로 신입 공채를 할지 네, 아니면 경력 채용을 할지 네, 아니면 뭐 핵심 인재나 영입 임원을 통해서 뭔가 네, 사업적 큰 리더를 모셔올 건지 이런 채용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맞는 채용 전략, 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소싱할 수 있는지 소싱에 대한 채널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예산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편성을 해서 움직이는데 이 전부에 대해서 채용만 할 수 있으면 네, 네, 대기업 채용 담당자의 실무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점점 회사가 작아지고 인력이 점점 더 줄어서 네, 기능별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네, 이 채용을 하던 사람이 네, 같이 급여도 하고 네, 총무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업무가 벌어지는 게 네, 대기업 인사 담당자와 네, 조금 더 작은 규모 회사의 인사 담당자의 실무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각각 장단점이 있겠네요. 네, 장단점은 분명히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겠어요? 대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음, 점점 이제 외국계나 스타트업으로 네, 범위를 넓혀가는 거하고 네네. 스타트업이나 뭐 외국계 기업을 시작해가지고 대기업으로 가는 게 음, 어떤 게 좀 커리어에 유리할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조언을 좀 네, 드리고 싶으면 일단은 인사는 인사의 역량이라고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네, 회사가 결국 인사의 역량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아무리 뛰어난 역량과 뭐 네, 노무사, 변호사 역량을 가지고 네, 150명인 회사에서 인사를 하는 것과 네, 5만 명을 핸들링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인사팀을 해본 거는 네, 경력의 경험 가치가 다르고 네, 케이스가 발생하는 건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커리어나 네, 또는 인사를 처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제대로 된 인사에 대한 관점을 배우기에는 네, 수많은 역사와 네, 그에 대한 자본과 네, 고도화돼 있고 네, 수많은 케이스를 겪어내면서 성장한 네, 대기업이 네, 당연히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거기서의 스페셜티가 생기고 네, 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 본인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네, 그때 외국계든 네, 스타트업이든 가서 음, 본인의 선택지를 늘리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인사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사의 지식 자체가 축적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식 자체를 쫄쫄 좀 빨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지식을 예. 다 빨아먹어가지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채용이나 조직 관리나 노무나 아니면 보상 그리고 HRD 같은 인재 개발 중에 내가 어떤 쪽으로 좀 더 맞는지 내 성향을 파악해서 그걸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 스텝 뭐 스타트업이 됐든 외국계 기업이 됐든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기업 프리미엄이 굉장한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로서. 근데 퇴사를 결심한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솔직하게 답변해 줄 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회사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서 빨리 퇴사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인사 담당자를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하게 되면 네, 처음 부서를 발령받고 네, 못해도 2, 3년간은 그 업무만 하게 됩니다. 예를 네, 들면 채용 담당자로 뭐 인재개발팀이라는 채용팀의 채용 업무를 하게 되면 네, 최소 2, 3년은 채용만 하게 되죠. 음, 신입 채용, 네, 경력 채용, 네, 임원 채용, 뭐 그다음에 인턴십, 네, 각종 여러 가지 채용 전략들만 하는데 3년을 날라갑니다. 네, 그러면 정말 CDP에 관심이 많은 좋은 대기업에 가야 네, 3, 4년에 한 번 정도 업무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회사도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친구를 굳이 다른 부서 가서 키우는 게 그쵸. 회사에서도 다시 또 키우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용기 있게 놔줄 수 있는 리더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걸 받아주는 분위기도 네, 중요하고. 그러면 저희가 10년 하면 보통 과장급이 되는데 네, 그 10년 동안에 잘 할 수 있는 펑션을 찾아봐야 제가 봤을 때 2개면 많이 했다고 봅니다. 어, 솔직히 그 정도 해야 전문성이 생길 수 네,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그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최초에 시작을 했을 때 공장에서 인사 파트를 했었고요. 네, 파트장님이 제가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전배를 가셨어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 3개월 차인데 네, 갑자기 파트장 대리를 네,
예, 3개월 동안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인사 영역에 파괴가 일어났고 네. 남들은 뭐 하나 할 때 전 여러 가지를 하게 네. 됐었고 원래 공장 인사 담당자는 다 하게 돼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총무팀 후배랑 같이 페인트 칠도 하고 네. 배수로 공사도 하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런 계열사들의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더 큰 네. 조직에 올라가서 TF를 하게 됐어요. 네. 그 TF를 거치고 또 다른 계열사에 가서는 인재개발팀 소속으로 네. 채용과 교육, 네. 글로벌 HR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계열사에서는 이제 평가 보상, 네. 그다음에 조직 문화 노사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 M&A 하는 경험까지 굉장히 압축적으로 한 10년 동안에 벌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 같은 느낌으로 네. 빠르게 많은 것들을 배우셨네요. 어쩌다 보니 네. 대기업에서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죠. 굉장히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네. 다만 제가 있던 이제 대기업에서는 조금 그런 계열사 간 인력 이동이라든지 네.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조금 돌리는 게 좀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시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조금 더 그런 나갈 수 있는 선택을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네.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일을 제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좀 있어서 네. 더 나이가 들고 조금 더 고착화되기 전에 네.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은 이제 외국계 명품 네. 유통을 하는 유구한 역사를 네. 가지고 있는 유럽계 이제 기업으로 이직을 네. 했고요. 거기서는 뭔가 색다른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외국계니까 네, 외국계니까. 대기업과 전혀 반대의 문화가 있을 것이다. 아, 맞습니다. 네. 대기업들도 늘 수평을 부르짖고 님문화를 하지만 네. 외국계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그렇죠. 이제 해서 네. 그런 판타지가 있죠. 맞습니다. 네. 다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외국계를 준비하시는 친구들도 그럴 거고 외국계는 또 외국계 나름의 문화가 너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 출신들이 외국계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보다 실패하는 케이스도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이 외국계 사업을 특징을 좀 네. 보자면 일부 제조업 기반의 외국계를 제외하고 다 유통망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 본사가 있고 네. 국내 영업 총판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R&D를 좀 하거나 네. 영업을 하거나 이러시기 네. 때문에 대기업만큼의 인사에 대한 관심, 투자 네. 분들이 적은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네. 뭐 제가 다녔던 회사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뭔가 막 대기업에서 인사에 대한 가치, 네. 고민, 뭔가 효율화하고 고도화하는 거에 집중됐던 모양들이 네. 호흡이 굉장히 느립니다. 외국계는. 네. 왜냐하면 이 사람 외국에서는 여기에 와서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네. 그만큼 배당을 받아가 사업을 키우려고 왔기 때문에 네. 인사적 성장과 장기적인 파트너십보다는 네. 사업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 음. 그다음에 이 국내에서의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네. 네. 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빨리 제 판타지를 좀 깨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외국계라는 조직은 어떻게 보면은 영업소죠. 한국에서 네. 영업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봐도 삼성 본사가 서울에 있고 그리고 삼성의 미국 지사에 인사 담당자를 맡으신 거랑 똑같은데 삼성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만약 삼성 지사가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빨리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게 1번 목표이기 때문에 인사는 어떻게 보면은 3순위, 4순위로 밀릴 수가 있고 있다 하더라도 채용 자체가 영업 인력을 채용하는데 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인사 업무의 범위나 숙련도나 네. 깊이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유럽에 있는 본사랑 직접 콜을 또 많이 하고 네. 이야기해서 들어보면 네. 그분들이 저를 뽑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네. 헤드쿼터에서 일을 하다가 네. 로컬 지사회로 와서 인사팀장을 하는 게 네. 괜찮겠느냐. 네. 그래서 괜찮다. 네. HQ로서 나도 로컬을 관리해봤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까 잘 네. 해보겠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도 이제 아까 글로벌 HR을 하면서 네.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네. 이런 해외 법인에 있는 인사 담당자로 많이 코업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본사에서 가이드를 줬는데 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이 친구들 이래서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내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들은 그 로컬 상황에 맞게 의견을 보낸 거였는데 맞습니다. 예. 본사에서는 본사 가이드라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의견을 하달한 거죠, 사실은.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못 따라오는 사람이 역량이 없다거나 네. 마인드셋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되게 쉽게 내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HQ의 역할이 있다 보면 네. 되게 범할 수 있는 쉬운 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유럽계 회사에 제가 와서 HR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네. 약간 인사팀장 같은 역할을 해봤는데 네. 많은 반성을 했죠. 네. 이렇게까지 HQ와 괴리감이 많이 드는구나. 정말 네. 하나하나 준비해 설득을 해나가서 네. 되는구나. 네. 라는 걸 하면 좀 많이 그때 했던 그 친구한테 많이 미안하구나 라는 네.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함을 좀 느끼셨겠어요. 무기력함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유럽 문화의 특이함이 있습니다. 유럽은 네. 최초는 되게 까탈스럽게 보세요. 네. 뭐 하나 하더라도 되게 막 물어보고 이게 맞는지 따져보고 효율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네. 유럽은 의, 네. 배경, 네.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역시 전통인데. 네. 네. 근데 이게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돼서 그들에게 네. 믿음을 보여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런 것들 더 효율화가 됩니다. 이 사람은 네. 되니까 믿어. 라는 게 되게 심해집니다. 이게 전략이나 성과보다는 수치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믿는 베이스네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줬던 애티튜드, 네. 그 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 네.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네. 미처 그게 엄청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 그 사람의 기여도와 스타일을 보고 네. 밀어주는 편이 좀 더 있으세요. 미국계 회사랑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계는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극도의 성과, 네. 뭐 여러분이 알겠지만 뭐 OKR이라든지 네. 뭐 수시 평가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지표 달성에 대한 걸 간다면 네. 유럽계는 큰 방향성 하나에서 네. 주어진 업무의 틀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가 네. 좀 더 자율성을 갖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도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기본 연봉 조정은 매년마다 하지만 네. 언제든지 이 사람이 일을 더 하고 잘했으면 수시로 연봉 조정을 하거나 수시 보너스를 줍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유럽다웠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단적인 예로 네. 대기업과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면 네. 육아휴직을 나갑니다. 네. 우리 선배가. 네. 그러면 육아휴직을 다 나가 잘 축하를 하죠. 네. 다 갔다 오라고. 네. 그러면 그 업무는 누구한테 가냐면 다 밑에 사람한테 쪼개집니다. 네. 또는 정말 돈이 좀 괜찮게 돌아가는 영업이익이 대기업이라면 네. 1년 단기 계약직을 뽑아서 네. 쓰기도 하죠. 네. 근데 대부분은 1년 정도는 버팁니다. 네. 구성원들이. 네. 그럼 당연히 고생을 하는 거죠. 네. 엑스트라 잡으려 했지만 네. 하지만 그게 평가로 반영되지는 어렵습니다. 네. 그냥 나눠 가지니까. 그렇죠. 이거 뭐 너희 팀에서 이렇게 네. 뭐 인력이 없는 건데 너희 팀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있던 유럽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육아직을 나갔어요. 네. 그래서 데퓨티라고 해서 이제 그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찾죠. 그래서 밑에 있던 사람이 윗선배 일을 대신하면 네. 이 사람이 직무가치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일을 대신했다. 네. 그럼 6개월 동안 해서 이 기여도를 판단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네.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일시 보상을 해줍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네. 이게 공정성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네요. 네. 만약에 사람을 썼다. 네. 근데 알바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완벽히 대체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300. 네. 그런 식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음에도 네. 또 이런 거를 보면 되게 효율적인 또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계가 그렇게 공정한 제도가 있고 형평성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말씀 주신 그러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 때문에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셨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고 사실은 네. 원래 외국계를 나가기 전에 스타트업 많이 면접을 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는 네. 대기업 출신이 나이가 되고 네. 여러 상황이 밀려서 나오면 네. 뭐 중견이든 네. 스타트업이든 어디든 한 자리씩 차지해서 가는 게 그렇죠. 이제 과거 선배들의 로직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명예퇴직하시거나 네. 은퇴하시게 되면은 중소기업 임원으로 가시거나 하시거나 대기업 과장으로 나오면 뭐 네. 중소기업 팀장으로 네, 가거나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의 스타트업은 과거의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스타트업에서 대기업 출신들을 이렇게 블락하는 선호하지 것 같습니다. 네. 않군요. 왜냐하면 짜여진 틀과 네. 정해진 매뉴얼 내에서 뭐 저도 같은 대기업 출신이지만 뭐 그렇게 일하는 방식으로 일했던 분들은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그들의 문화에 좀 녹아들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틀에 맞추려고 하고 네. 그들의 회사에 있던 제도가 네. 당연히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 이식하려고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스타트업 내에서도 네. 그런 대기업 출신들이 들어와서 문화를 흐렸다. 또는 스타트업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네. 특히나 초창기에 있던 코파운더나 오비들이 만들어놨던 좋은 그 회사만의 문화가 네네. 이제 회사가 커지면 당연히 능력 있는 또는 큰 규모의 이제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야겠죠. 그렇죠. M&A 통해서 인력 수급을 할 수 맞습니다.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그들의 문화를 덮어버리니 네. 오히려 기존에 공유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스탁 옵션이나 적당한 대우를 다 시행하고 나가버리고 네네. 다 밖에 있던 사람들도 대기업들이 이제 다 돈이 준비가 됐을 때 네.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스타트업이 됐을 때 들어와서 다 그걸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열매를 누가 먹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약간 밴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대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네. 좀 꺼려했다. 이 친구 와봤자 뭐
자기네들 조직 관리했던 거, 자기네들 썼던 솔루션들 들고 와가지고 그거 정착시키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인사 네. 담당자지만 채용은 면접은 왜 떨어진지 아무도 모르고 네. 저도 인사 네. 담당자지만 모르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가끔 이제 대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과 이런 다른 것들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좀 특정으로 스타트업을 바꾸려고 했던 이유는 네. 저는 이제 제조 물류 유통사에 이제 네. 있다가 대기업에 있다가 너무나 IT 기업을 네. 가고 싶었어요. 네. IT의 그 창의롭고 자유로운 네. 문화를 너무나 부러워해서 그렇죠. 거의 다 IT 기반, AI, 네. 머신러닝 네. 뭐 이런 글로벌 에듀테크 이런 네. 데들을 주로 면접을 봤는데 네. 성향이 이제 좀 너무 다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네. 저는 나름대로 되게 유연한 인사한다고 생각을 네. 했지만 그 사업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네. 그랬던 부분들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멘토님께서도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을 보면서 내가 이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 면접관들은 나랑 좀 성향이 다르구나 라고 느낀 사례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경력 사원으로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단순히 진짜 뭔가 제가 자리를 없어서 막 나가는 그 네. 느낌보다는 제 스스로의 미래와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관들한테 면접관님들하고 되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느껴보는 편이고 네. 에피소드를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네. 어느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특히 스타트업은 대표이사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네. 걸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표님과의 케미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은 되게 많은 면접을 봤지만 네. 생각보다 메이드가 많이 안 됐고 네. 그 사이에 결국은 외국계 쪽으로 한번 가볼까 네. 스타트업과 외국계를 지금 판단할 수 있다면 되는 데를 먼저 가보자. 네. 죽기 전에 한번 일해보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외국계를 두드리게 됐고 네. 여러 제조 화학 회사를 네. 면접을 보다가 마지막에 이 유럽계 명품 네. 하는 쪽에 이제 돼서 네. 조인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간에 아까 말씀 주신 게 대표와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사 담당자. 그러면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취준생들한테 이런 팁을 드릴 수도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의 인사 담당자 인턴이나 아니면 신입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스타트업의 대표가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그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볼 때 그게 한 80% 되지 않을까 그런가요? 싶습니다. 네. 특히 스타트업은 펀딩을 하고 네. IR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PR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특히나 요즘에는 거의 유튜브, 링크드인, 페이스북에는 거의 다 올라오는 것 네. 같아요. 거기에서 대표가 하는 말, 네. 대표가 하는 비전과 네. 그거를 온라인에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단순한 철학이나 대표의 이상을 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네. 쓸 수는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더 생존의식이 강하고 네. 진짜 인재에 대한 관심은 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명 뽑는다고 하면 네. 100명을 다 데려갈 생각을 하는 대기업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 2, 30명 퇴사하겠거니라고 사실 맞습니다. 생각하고 여분을 같이 뽑는 거죠. 진짜 미래에 대한 자원 투자를 해서 뽑는 게 신입 공채 사원, 네. 우리가 말하는 신입 사원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사실 BEP가 나려면 최소한 2, 3년은 그렇죠. 일에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네. 성장을 해요. 근데 스타트업은 네. 당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네. 대기업을 못 가니까 스타트업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스타트업이야말로 네. 자기 업무에 대한 열정과 탑티어급의 네. 역량 네. 또는 그 준하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네. 와서 사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지 네. 진짜 성공하는 스타트업인 거고 네. 그냥 이렇게 와서 하는 스타트업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인재에 대한 관심과 네. 역량에 대한 검증은 네. 스타트업이 더 네. 왜냐면 회사를 살리고 망칠 수 있는 길이기 네. 때문에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계 기업에서 퇴사하셨던 이유도 사실은 외국계 기업을 종착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서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궁극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갈 것이다 라고 들어가기 전부터 생각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을 계속 남겨놨어요. 네. 네. 그리고 기회가 좀 빨리 와서 외국계에서 네. 빨리 퇴사하긴 했지만 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일단 네. 대기업과 외국계 차이점을 보면 네. 어느 대기업을 비교하더라도 외국계가 워라밸은 더 좋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자유롭고요. 네. 가족에 대한 가치도 되게 존중해 네. 주시고 유럽이다 보니까 네. 뭐 엄청난 복리후생이 있지는 않지만 네. 기본적인 건 다 맞춰주시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네. 충분히 그 워라밸과 네. 연봉도 절대 낮은 편은 아니었다고 네. 생각하고요.
살았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네. 솔직히 너무 행복했어요. 그쵸. 네. 출퇴근 완벽하고. 완벽하고 네. 한국에서만 30년이 넘은 전통과 역사를 가진 회사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누구나 말하면 알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와이프도 되게 반대를 많이 했고 나가는 거를. 나가는 거를 네.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우리. 맞습니다. 예, 안정적인 네. 대기업을 때리치고 나온 것도 네.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것도 알아주는 외국계라 봐줬는데 네. 이제 스타트업을 간다고 하니 여기까지 나온다고? 네. 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외국계에서 한 8개월 정도 일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최초 3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인사 영역을 쏟아부었고 네. 특히 저는 이제 조직문화 노사까지도 했기 때문에 네. 법적 공부도 했었어요. 네. 근로관계기준법을. 네. 그래서 각종 외국계에 가장 없는 역량 중에 하나가 국내법 전문가입니다. 그쵸. 네. 특히 외국계 특성상 영어를 쓰고 싶어 하거나 네. 글로벌 익스피리언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로컬 공부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완전 로컬의 글로벌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꿔주는 네. 형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붕 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같은 대기업에 남아있는 후배들을 만나거나 네. 다시 또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한 친구들과 네. 모임들을 만나고 보면 너무 뒤처지는 거죠. 네. 대기업에서 있을 때는 막 그 주요한 상황에서 법적 이슈에 따른 막 민감한 변화, 네. 전략에 대한 수정, 네. 그리고 M&A를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과 인사제에 대한 수립 이런 것들을 막 다이나믹하게 운영을 했는데 네. 이제 외국계에서는 그냥 백화점 유통만 관리하고 네. 사람들 채용해주고 네. 육아휴직 계산해주고 이러면 네. 제 인사적인 역량이 너무 감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와이프를 선택했던 이유도 네. 나 이대로 있으면 네. 이 회사에 평생 10년 다닐 수 있는데 네. 행복한지는 모르겠다. 네. 내 인사적으로 꿈꾸는 제 역량의 한도에는 너무 안 될 것 네. 같다. 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 외국계에서 스타트업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알겠어요. 이제 외국계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좀 쳇바퀴 같은 삶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스타트업으로 옮겨 가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다니다가 스타트업으로 가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도전은 좋은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나 복리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멘토님도 그러셨죠? 저도 많은 걸 내려놨던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대기업에서 있을 때 좀 복리후생으로 유명한 네. 회사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외국계 가면서도 많이 내려놨고 네. 근데 외국계에서도 복리후생 제도가 좀 탄탄했는데 네. 스타트업은 사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네. 곳으로 왔기 때문에 네. 저는 연봉은 내려가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각종 인센티브나 상여가 다 없어졌고 네. 복리후생은 당연히 없어졌죠. 네. 근데 그런 스타트업으로 가시는 기회도 있고요. 네. 스타트업 중에서도 일부 사업성이 이미 타당해졌거나 네. 또는 IT나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아요. 네. 그 부분에 보면은 적어도 외국계라고 하는 이제 네. 중견기업 이상의 복리후생 제도를 갖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기업이나 다른 외국계에서 오시면 네. 분명히 그래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인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스타트업을 내려올 때는 네. 지금 당장의 보상보다는 네. 미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넘어오시는 게 전 맞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럼 멘토님, 제가 엔싱에 지금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엔싱은 스마트팜으로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취준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덜 친숙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찾아보니까 고도화된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개념일 것 같기도 한데, 엔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엔싱은 이제 농업과 기술이 정합된 네. 에그리테크라고 하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스마트팜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적으로 보자면 네. 기본적으로 사람 손을 좀 덜 가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기후 환경 변화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네. 안정적인 작물 수급 환경을 만들어내는 네. 모든 기술을 통칭하는 걸 다 스마트팜으로 합니다. 예컨대 뭐 온실에 각종 IoT 센서를 연결해서 네. 온실의 내부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물을 효과적으로 써가지고 네. 관계수로용법을 뭐 좀 더 효율화한다든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왜 에그리테크라고 산업을 말씀드리냐면 네. 일단은 저희가 하는 스마트팜의 형식은 이 컨테이너를 모듈화해서 네. 각 모듈화된 작물 재배동에서 네. 저희가 원하는 작물을 육성할 수 있는 게 저희 회사의 특징입니다. 네. 온실과 비교를 하자면 네. 온실은 그 하나 안에 세팅된 값으로 하나의 작물만 키울 수 있는 거죠. 네. 또는 그 하나가 사고가 나버리면 네. 그 안에 전체가 다 병균이 돌거나 네. 망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컨테이너형 모듈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개 컨테이너에서는 네. 상추를 할 수 있고 네. 나머지 5개 동에서는 또 뭐 배추를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모듈형 컨테이너를 저희가 하고 있고 네.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CES 네. 작년과 이번 연도 네. CES에 모두 참석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인정을 좀 받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큐브 OS라고 하는 자동화된 네. 컨테이너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네. 특허받은 시스템을 네. 가지고 있고요. 저희 다 자체 개발한 네.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스마트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스마트팜 전체를 파는 네.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그다음에 네. 그거에 들어가는 각종 기술들, 그 작물 유통까지 네. 여러 가지의 산업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듈화 해가지고 작물을 심게 되면은 현재 고부가 가치의 작물을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니까 저희가 잘 아는 농업의 어떻게 보면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비가 잘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컨테이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그 작물들까지도 직접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물 파동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예를 들면 상추가 없어서 네. 맥도날드 햄버거에 상추가 없다든지, 네, 그쵸. 네. 버거킹을 뭐 시켰는데 뭐 감자튀김이 없다든지,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스마트팜이 더욱더 네. 각광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나 이제 작물 육성 환경이 어려운, 네. 뭐 중동이라든지 네. 또는 뭐 다른 이제 이런 어려운 기후를 가진 곳에서는 네. 그런 이제 네. 자급적인 이제 식량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네. 좀 있었고 이번 여름에도 각종 엽채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엽채류는 항상 일정한 가격과 생산비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수급이 좀 가능했습니다. 네. 그 이제 국내 대형 유통사에서 그 부분을 좀 좋게 판단을 해주셔서 지금 많은 사업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네. 많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의 흉년이나 풍년이라를 결정하는 거는 뭐 강우량이나 아니면 일조량 같은 것들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가지고 컨테이너 안에서 안전하게 키우니까 그만큼 작물 생산량에 대해서도 안정하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가격도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전혀 새롭게 나온 산업 분야의 인사 담당자를 맡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전통 산업의 인사 담당자보다는 업무의 범위나 채용해야 되는 인력도 굉장히 새로워진 것 같아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새로 채용해야 되는 기술 인력을 위해 가지고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실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의 인사 담당자 실무 내용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업무의 범위가 모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에는 기본 전통적으로 채용,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퇴사, 그 다음에 네. 발령 승진들을 관리하는 인력 운영, 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이제 어세스먼트, 이제 네. 평가, 네, 그리고 그의 평가에 맞는 보상, 네, 평가 보상, 네. 그리고 여기에 급여가도 같이 업무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이제 조직 문화, 네, 그 다음에 뭐 노사 관련 이제 네. 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거기 인재 개발, 네. HRD라고 하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펑션별로 나눠져서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일을 했다면 네. 지금 스타트업은 이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외국계 경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외국계에서는 HR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했기 때문에 네, 제가 HR적인 모든 솔루션을 다 줘야 하는 네,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스타트업 인사팀장을 하면서 되게 많은 네,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 한계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네. 인사 담당자가 여기까지라는 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이상 일을 더 하거나 하고 싶더라도 네, 인사 담당자가 왜 거기까지? 그쵸. 그건 너의 네. 바운더리가 아니잖아. 네, 라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면 네, 네, 스타트업에서 서로 같이 논의하고 네, 뭐 인사 담당자가 원가 회의도 가서 네.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인사 담당자가 마케팅 담당자랑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업무의 바운더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들이 네,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의 실무적인 특징이 아닐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업에 있을 때는 내 직무 권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한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난 이런 것도 좀 혁신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싶은데라는 분들은 가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의 크기가 크고 네, 예를 들면 제가 있던 대기업에서는 인사 담당자만 뭐 120명, 150명씩 일을 하기 네. 때문에 인사 내부에서도 서로의 각자의 업무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채용 담당자가 네,
발령 가서 이런 논의를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의견에 네. 대해서 약간 각자의 기능을 좀 침해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있죠. 사실 조금 알력 싸움도 있나요? 뭐 없는 회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인사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높은 도덕적 가치와 네.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네. 업무이지만 네. 그럼에도 사람은 두 명 이상 생기면 정치가 생긴다고 그쵸. 하잖아요. 네. 그게 없는 회사는 전 없다고 감히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정도가 심하냐 안 좋으냐가 조직 문화를 가로지르는 네.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기업일 때는 그런 업무 협조를 받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서로 간의 영역 침범이나 이런 걸 네. 굉장히 조심해줘야 되는 네. 자칫하면 이 사람의 가치를 제가 깎아내리거나 네. 이게 되게 크죠. 네. 그쵸. 네, 근데 스타트업은 네. 같이 어떤 일을 해보자 네. 서바이벌 의식을 가지고 같이 네. 일을 한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움이 되는 의견을 내고 누구든지 의견을 냈을 때 좋은 의견이라면 받아주고 네. 같이 하는 분위기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엔싱의 좀 조직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스타트업에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범위가 확장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서 계속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HR로서 업무를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공식적으로 진짜 어떠한 팀을 만들어가는 리더 역할은 이번에 저도 처음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실무적인 리더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을 내리고 네. 그 의사결정의 가치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큰 네.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자리에 온 것 네. 같습니다. HR 담당자로서 네. 제 커리어 플랜이라기보다 약간 미션인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제 이름을 걸고 네.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네. 어떠한 솔루션을 했을 때 네. 남들이나 다른 회사가 보기에 우아하는 제도는 네.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저희 임직원들이 네. 제가 말하는 솔루션에 믿어주고 네. 리스펙해주고 네. 따라가주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가 일단은 제가 스타트업에서 생각한 HR의 첫 걸음이고요. 네. 그런 신뢰도가 쌓여서 저만의 레퍼런스와 네. 저라는 HR 담당자란 브랜딩이 잘 이루어지면 네. 저는 사실 그 다음에는 약간 사업을 같이 보는 경영자로 좀 크고 싶습니다. CEO나 아니면은 CEO에 근접한 그런 네. 직무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들리는데 네네. 인사 담당자로서 CEO나 CEO 레벨까지 가는 케이스도 많나요? 없진 않습니다. 네네. 당연히 현업에서 숫자를 보고 네. 사업을 잘하셨던 뭐 영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술 베이스의 CTO 분들이 더 많은 C레벨로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지만 네. 경영의 전문가로서 특히 HR 전문가들은 평가와 네. 리소스 관리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특화돼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네. 그런 분들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히 사업 전문가보다 떨어지겠지만 네. 이 최고 의사결정자가 꼭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어떠한 자원을 어떠한 사람이 하면 잘하겠구나. 네. 또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 이런 사업할 때는 저런 의사결정을 내리더라는 걸 본 네. 사람이라면 네.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제가 있던 대기업에서는 네. HR 출신의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업본부장이라든지 네. 한 계열사의 대표이사급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일단은 HR로서 C레벨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향후에 뭐 사업 운영에 네. 관련할 수 있는 COO라든지 네. CEO까지도 한번 꿈꿔보고 싶은 게 네.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사업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운영이나 조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인사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어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역할 그리고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취준생분들이 내가 인사 직무를 할까 말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결정했다면 대기업으로 갈까 스타트업을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이왕 인사 담당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네.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좀 규모가 크고 네, 또는 프로세스가 좀 잘 잡혀 있는 회사에서 네, 시작을 하셔서 많은 케이스와 네, 많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겪으시면서 네, 성장을 하는 게 더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그게 아니더라도 네. 너무나 그렇게 커리어만 보고 달리시기보다는 네, 정말 인사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네, 뭐 다른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로서 본인이 꿈꾸는 인사 담당자의 모습과 네,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회사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시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또 저랑 같이 만나서 네.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의 동료로서 좀 만나 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취준생분들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은 충실히 답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언제든지 그럴 생각이 있고요. 네, 저는 채용 쪽 업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네, 특히 취업 설명회나 박람회를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 네, 그리고 나중에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네. 고민, 이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링크드인에 남겨주셔도 네. 좋고 아니면 뭐 슈퍼루키 쪽에 말씀해 주셔도 네. 좋고 그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네.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언제든지 네. 그런 내용은 의견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슈퍼루키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